시청자 여러분, 한 3, 40년 전에 제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겨울철이 되면은 연탄을 200장, 300장을 한꺼번에 들어 놓으시면서 흐뭇해 하셨고, 또 마음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 얼마 전에 참 좋은 소식 하나 들려봤죠. 바로 볼리비아에서 리튬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참 든든해지더라고요. 아마 어린 시절 얘기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됐죠. 바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김신종 사장님 오늘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소문나셨던데. 예, 제가 좀 웃는 얼굴입니다. 아유,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예. 여기가 지금 신대방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원래 이름이 뭐였죠? 광진공이라 해가지고,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맞아요. 그러다 지금은 대한이 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진공 하면은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연탄하고 이렇게 예. 연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하는 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상당히 좀 예스러운 이름이죠. 그러나 그러시죠. 지금은 이제 좀 현대적으로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흔히 비유를 들어서 야구 경기로 친다면은, 덕아웃 속에서 코치하던 사람이, 마운드로 올라서가지고 직접 막 공을 던진다. 그렇군요. 이렇게 성격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대변혁의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좀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예. 광업진흥공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조금 예,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연역을 아직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실 예, 거예요. 예,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공사는 비교적 오래된 기관입니다. 네. 설립 연도가 196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2, 3년 그러네요. 전에 네. 창설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역사를 얘기하라면은 6년 전에 2004년 12월 달 저희들이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10억 원이었는데 네. 이것을 6천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10억 원에서 6천억 원이면 뭐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렸죠. 10억 원짜리 자본금 10억 원짜리 회사를 6천억 원짜리 회사로 6년 전에 바뀌었는데 네. 그것을 제가 2년 전에 이 회사 사장으로 오면서 2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이고, 6천억이 예. 2조 원짜리 회사가 됐군요. 예. 그러니까 1967년도에 창설돼서 2004년도 말에 자본금을 올렸다가 2008년도 말에 회사 이름도 바뀌고 네. 자본금도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만 사업을 해온 기관이었는데 이것을 회사 스스로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 해도 되고 해외에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금년 봄에는 해외에다가 회사채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네. 네. 3억 달러 가량이 팔렸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생기고는 처음으로 해외에다 본드를 팔아서 3억 원이라는 돈을 3억 달러라는 돈을 일단 시제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뭐 그 금리도 아주 낮게 발행해서 예. 뭐 제일 우리 예. 뭐라 그럴까요? 제일 낮게 받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죠? 예, 좀 좋은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왜냐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해외에다가 회사채 본드를 발행하면은 유럽 시장에서는 좀 외면당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일본 쪽에서 이제 이것이 팔려나갔는데, 이번에는, 유럽 쪽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30%가 유럽 자금이라는 거. 이 점을 이제 그러게요.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 공기업들이 조금 신용이 후퇴를 했는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좋은 금리로 못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약 한 4 내지 5% 범위 내에 저금리로 네. 이것을 돈을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싼 금리로 발행을 했다라는 건 어쨌든 한국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예. 정확한 상당히 판단이죠. 신용 등급이 좀 높은 데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자세한 얘기를 조금 더 뒤로 미루기로 하고, 무엇보다 하여튼 지금 얼마 전에 하여튼 온 국민들을 기분 좋게 만든 얘기가 있었죠.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 참여가 이제 됐는데, 여러 경쟁국들을 제치고요. 왜 이렇게 사장님 리튬이 난립니까, 요즘? 그 설명을 좀 해주죠. 어디다 쓰이는 건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리튬이 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길래 볼리비아가 우리한테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줬느냐. 한 두 부분이 되겠는데, 우선 리튬이 중요한 것은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거의 한 4,700년 가량을 인류가 나무만 뗐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년 석탄 뗐고 100년 가량 기름을 뗐는데 이 기름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대는 뭐냐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석탄을 좀 더 떼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석탄을 그냥 떼면 안 되죠. CO2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액화하거나 기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크린콜 테크놀로지. 네. 크린콜, 그죠? 예, 크린콜. 그러니까 아주 석탄을 청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쓴다. 뭐 이런 기술인데, 그것도 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 이후엔 뭐냐 했을 적에 제3의 이제 에너지로서 얘기되는 것이 우라늄과 리튬 쪽입니다. 그래서 리튬은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 총화가 됐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니켈이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니켈 방식의 배터리를 만들 적에는 그 니켈이 우리가 보통 쓰는 조그만 배터리 그게 니켈인가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얘기한다면은 초창기에는 맞아요. 굉장히 큰 걸 썼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산요나 히다치가 세계 최고였죠. 그런데 불과 2, 3년 전에 이제 리튬 방식이 나왔습니다. 리튬 방식이 이제 서서히 나오면서 마치 동계 올림픽 때 그 쇼트트랙에서 바동 타치할 적에 랭킹이 바뀌듯 순서가 바뀌듯이 일본 기업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한국 기업들한테 추월을 당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삼성 SDI, LG 화학, 그 다음에 이제 SK 에너지, 이런 우리나라의 참 주요한 3대 기업이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BMW, GM, 포드, 다임러 벤츠, 이런 데하고 우리 회사들이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자동차로 들어가면요, 지금까지 쓰던 양보다도 한 4,000배 가량 더 써야 됩니다. 그 핸드폰보다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4,000배 양이 더 들어간다, 리튬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양산 체제가 아니지만은 이것이 불과 몇 년 안 지나면 양산 체제에 접어들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리튬이 많이 부족할 거 아니냐 했는데, 이 리튬이 불행히도 남미의 3개 국가, 흔히들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남미 3국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수만 년 전에 그 태평양이 그냥 이렇게 융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도망 못 간 바닷물이 고산지대 3,000 내지 4,000m 해발 고도에 이게 그대로 잠겨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호수들에서 하고 있지만은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가 3개국이 이제 소위 이제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2개국은 지금 현재 생산국입니다. 전 세계의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은 막 거기서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 밖에도 뭐 중국, 미국 이런 데 조금씩 있죠. 있지만은 무시해도 좋을 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개국에서 현재 나오는데, 앞으로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것도 부족할 거 아니냐.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했을 적에 세계에서 매장량이 최고로 많은 곳이 볼리비아다, 이런 얘기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은 논자에 따라서는 한 40% 얘기하는 분도 있고, 좀 많게 50%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그만큼 이제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 볼리비아를 어떻게든지 열어야 되겠는데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3 내지 4세기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 수탈이 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자본, 그 외국인에 대해서 광어권이나 뭐 어떤 그 이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 볼리비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정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외국에다가 이렇게 함부로 이권같이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특이하게 아르헨티나, 칠레 다 민간 기업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리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볼리비아만은 국가 체제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국영 광물 회사만이 볼리비아 우유니 호수에 있는 리튬에 대한 채굴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참 구슬이 서말이라도 뼈에 보면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유니 사막에 우유니 염호에 리튬이 많더라도 이것을 결국은 기술과 자본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볼리비아 국영광물회사가 과연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볼리비아가 필요한 것은 볼리비아 광물의 지배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신부감이 예쁘니까 신랑감이 줄을 서듯이 일본, 프랑스, 네, 중국, 네. 브라질, 스페인, 우리나라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요령을 피우기를 광업부 안에다가 과학위원회를 급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위원회에다가 그 연구조합입니다. 일종의 여기다가 전부 가입을 하라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가입했고 일본 뭐 어디 다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술 경쟁이 붙은 겁니다. 볼리비아의 우유니에 있는 염수 샘플을 가져다가 이것을 제일 좋은 기술을 개발한 나라에 하고 하겠다. 이래 됐는데 우리보다도 앞서서 일본, 중국 같은 데가 제출했습니다. 기술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갔을 적에 볼리비아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염수를 빨리 안 주고 말이죠. 작년 여름에 합의를 봤는데 실제로 금년 초에 왔습니다. 염수가. 왔으니까 한 반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설마 한국이 기술을 개발해서 가져오겠느냐 했는데 이걸 가져왔더라는 얘기죠. 왔는데 실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그 경제성이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가 놀랬고 그 다음에는 평소에 쌓은 공이 좀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볼리비아 꼬로꼬로 지방에 있는 구리광산. 스페인이 110년간 그 생산 활동을 하다가 덮고 그 자리에 한 20, 30년간 이게 폐광이 됐습니다. 그것을 전 세계를 향해서 이걸 개발해달라고 졸랐는데 아무도 안 하던 것을 저희 한국의 광물자원공사와 몇몇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가 신랑감이 줄어졌는데 신랑이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신부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와서 예. 밭도 메고 딱 예. 뭐 또 열심히 일하고 대릴 사유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릴사의 개념으로 월등하고 줬군요. 자 예, 일단 그렇습니다. 잠깐 사장님 말씀 중간에 한번 현물을 직접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듣기로 하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요 조그마한 지금 비코에 들어있는 요 기묘하게 생긴 요 물체들이 앞으로 지위를 먹여 살릴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사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우선 볼리비아의 그 우유니 호수에서 떠온 이제 염수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은 바닷물도 소금물이지만 이것은 바닷물하고는 달리 바닷물이 몇만 년 전에 융기가 돼가지고 적어도 몇만 년 동안에 햇볕에 쫓은 아주 증발된 소금물인데 이 소금물도 우유니 호수에 우유니 연포에 처음 도착하면은 이런 바닥이 전부 다 이제 하얀 모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금입니다. 바로 이걸 먹어도 되는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표면에 깔려 있고 이 소금물은 10 내지 20m 깊이로 파고 들어가면은 지하수 있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칠해가 온 겁니다. 그걸 다시 여러 가지 공법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광물자원공사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증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공적으로 증발을 빨리 했는 겁니다. 빨리 증발을 시켜서 만든 이것이 광물공사 모델이 있고 또 포스코 기술연구소가 만든 리스트라는 기관입니다. 리스트가 만든 기관은 이거하고는 좀 방법을 달리 하는데 거기는 이보다도 좀 더 공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약품도 쓰고 강제 증발도 하고 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기술을 세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볼리비아에 제출했더니 이 기술을 가지고 리튬을 뽑아낸다면은 최소한도 아르헨티나하고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칠레는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자, 사장님, 그러면 그 지금 볼리비아의 모랄리아 대통령인가요? 모랄레스 대통령하고 현재 합의된 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걸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볼리비아 정부가 굉장히 그 내용 공개를 현재 꺼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그러나 윤곽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우리 한국은 볼리비아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의 국영광물공사만이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영광물공사가 이걸 개발하는데 우리가 옆에 조력한다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실제로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것을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볼리비아 과학위원회 활동에 우리 한국 콘소시엄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과학위원회가 그 파일럿 플랜트를 곧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한국 기술자 2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희는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엔 전혀 별개로 볼리비아 정부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볼리비아에다가 리튬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뺏어가지만 말고 우리한테도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생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다가 부가가치를 좀 떨어뜨려라 이런 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볼리비아가 지금 현재까지는 순수한 외국 자본의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은 볼리비아의 그 오지에 들어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언제 이걸 다시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세계 시장에다 파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 연구를 해서 실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양자가 같이 볼리비아도 돈 벌고 한국도 돈 버는 그런 양쪽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화 전략을 같이 짜자. 이런 내용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결국은 저희가 제시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현재 이 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볼리비아에서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조금 무리한 얘기다. 네. 왜냐하면은 이 배터리라는 것이 이 핸드폰을 열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둥근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 우유니 호숫가에서 이걸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양산을 했다면은 이걸 어디다가 팔아먹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문 생산 방식이 옳다 이런 생각이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문 생산을 해야 옳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볼리비아 측을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예, 예.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시장이 돌아가는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거기서 이제 이해를 구하고 난 뒤에는 부품 수준으로 해야 될 거야 하는 게 아니냐. 그 양극재다, 음극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한 부위를 맡아서 만든다면은 이것은 완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전해질도 좋고 네. 그렇게 한다면은
볼리비아도 응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절충의 과정은 네. 분명히 남겨놓고 있는 있습니다. 상태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원외교도 상생의 어떤 개념이 있어야지 옛날 뭐 제국주의 시대처럼 그냥 가서 뺏어만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수탈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에 네, 왔다. 자, 이제 자원 확보전이라는 게 뭐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뭐 전 세계 그 이제 화두 같은 건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아무래도 남미 쪽이죠. 그죠? 에콰도르 대통령도 뭐 곧 오시죠. 그리고 페루 대통령도 곧 오시고. 그게 다 그런 자원의 예. 일환이겠죠. 그렇습니다. 전부 자원대국들입니다. 네. 제가 평소에 드리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5대 6대지를 다 들여다봐도 아시아는 자원이 많은 지역이지만은 실제로 자급자족에 급급한 곳입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어디를 봐도 자원이 그렇게 많이 나도 경제개발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결국 자국 수요에 충당하고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좀 어렵고, 유럽은 더더구나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호주나 캐나다 쪽이 참 좋은 곳인데 거기도 이제는 막 차지할 만큼 차지했지 않느냐. 그래도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 남미하고 아프리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는 좀 정정이 좀 불안합니다. 네. 그러나 남미 같은 경우에는 비록 독재 국가들이지만은 굉장히 질서가 좀 잡혀있다. 이렇게 봐서 자원개발하기에 좀 유리하다. 지금 사장님 그 공사가 지금 가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원이 리튬은 지금 뭐 네, 그렇게 물론 되고 정부에서는 저희 공사한테 6대 전략 광정을 제시하고 해마다 달성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얘기해서 가중 평균치 개념인데 한 25% 수준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점점 이것이 올라가야 됩니다. 야, 사장님 예. 프레셔를 예, 받으시겠다. 예. 네. 1년에 한 2, 3%를 올려달라는 것이 정부의 주문입니다만은 과거에 한 뭐 10% 미만일 때 2, 3%하고 지금 25%에서 2, 3% 올리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엄청난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1% 올리는데 US 달러 한 1억 불 이상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늘 이제 돈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어쨌든 6가지 광물, 그러니까 철, 구리, 아연, 니켈, 그 다음에 석탄, 우라늄, 이렇게 6가지를 확보해라. 네. 그리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양의 4분의 1을 대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임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우선 그 6대 광물을 평균치로는 우리가 채우고 있지만은, 실제 우라늄하고 구리는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좀 더 해야 되고. 우라늄이 제일 시급한 건가요? 예, 우라늄 급합니다. 그렇군요. 우라늄 작년 초에 자급률이 0이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한전하고 저희 광물공사가 애를 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는 뭐 아주 미미한 숫자였지만 벌써 금년부터는 꽤 좀 수치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2년만 기다려달라. 네. 내후년부터는 10% 이상을 달성하겠다. 구리도. 자, 우라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구리가 지금 현재 5.3%예요. 그것도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천리 금수강산을 다 싸고 있는 이 전봇대의 전기줄이 뭡니까? 다 구리입니다. 그 구리가 태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이게 희소금속입니다. 네. 리튬도 희소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희소금속은 저희한테 임무 부여를 안 했을지라도 자발적으로 네. 작년부터 이걸 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했는 것이 리튬이다. 사실 시청자들이 그 석유는 잘 알아도 나머지 부분, 뭐 석유는 늘 뭐 두바이도 나오고 뭐 네. 그러니까 나머지 광물 자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예. 5대양 6대주를 뭐 정신없이 지금 뛰어다니는 걸로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 얘기를 조금만 좀 해보죠. 지금 세계 시장 예, 동향이라고 할까요? 예, 예. 대략적으로 지금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좀 개략적으로 예,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던데. 우선에 어제 아침에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이렇게 3대 회사 사장들이 만나서 조차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제가 이제 두 분 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석유공사 사장은 석유만 해오면 되지 않습니까?
가스공사도 가스만 해오면 돼요. 단일 품목이죠. 예, 단일 품목을 네,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구해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이게 품목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뭐 석유 같으면 중동에 일단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중앙아시아가 있습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그 다음 더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 그리고 또 더 내려오면 아프리카 해가지고 거기 벨트가 있습니다. 거기만 공략하면 되는데 저희 광물은 꼭 이런 널찍한 판 위에다 말이죠. 콩 한 주먹을 이렇게 탁 놓으면 뭐 대책이 없네요. 그러면 이게 뭐 지역 온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광물을 네. 또 그것도 종류대로 해와야 되는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 국가를 따진다면 일본하고 중국, 인도 이 세 나라가 제일 열심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안 하느냐?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지난 수세기 동안에 식민 통치를 하면서 여기저기에 관건을 가지고 있다. 다 어디든지 숨겨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뒤늦게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한국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동분서주한다. 유럽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국주의 때부터 숨겨놓고 왕년에 버티고 해놨다.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얘기죠. 거기서 늦게 출발한 동남아 쪽, 뭐 우리 중국, 그렇습니다. 인도 이런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막 예. 정신없이 하는 우리만 이제 힘든 거죠. 이제 우선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유럽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유럽은, 과거에는 국가가 나섰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이 오랜 그 식민 통치 기간을 거쳐오면서 기업들이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메이저라고 합니다. 광물 메이저죠. 광물 메이저. 네, 네, 네. 석유도 메이저가 있듯이 광물도 메이저가 있다. 메이저들이 그냥 다 차지하고 관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혀 주인 없는 땅도 있지만은 대개는 아프리카를 가든 남미를 가든 주인이 있더라. 네. 주인이 있지만은 침만 발라놓고 실제 이걸 개발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죠. 우선 맡아놓고 권리만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데를 놓고 하고 들어가서 같이 하자. 너희 지금 당장 안 하는데 왜 돈이 없어서 못하냐? 그럼 우리하고 하자. 우리가 돈을 대마. 뭐 이런 식입니다. 소위 틈새죠. 틈새를 여러 군데를 지금 치고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냥 연탄만 뭐 이렇게 관련돼 있던 그런 광진공이 지금 아니고 뭐 정신이 예. 없을 텐데 예. 지금 공사가 벌려는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이 있겠죠. 예. 지금 직접 투자를 한 곳이 대충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26개국에다가 30개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대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탐사 광고 한 절반, 그리고 당장 가져올 수 있는 생산 광고나 아니면 생산이 임박한 개발 광고가 한 절반. 네. 이렇게 해서 늘 그냥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건 급한 대로, 그럼 좀 여유가 있는 것은 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곡차곡. 근데 탐사부터 하면은 나중에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이나 개발로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돈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탐사 광고는 한 1,000만 불 단위로 들어가면 됩니다. 1,000만 불, 2,000만 불. 그런데 이미 개발 광고를 들어가면은 억대가 됩니다. 달러 억대입니다. 그게 1억 불, 2억 불, 큰 거는 10억 불. 지금 파나마에 있는 파나마 꼬브레 같은 거 작년에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한 7, 8년 돈을 들어야 됩니다만은 토탈 한 47억 불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프리카 암바토빈 니켈 광산 같은 것도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47억 불, 6억 불, 7억 불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굉장히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옛날에 토목공사 같은 걸 보고 우리가 남성적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광물이야말로 옛날에 보면은 왜 우리 큰 옛날 저 부자들이 그냥 뭐 금광산 찾아갔다 홀딱 한 얘기도 있고 그거야말로 정말 모험심과 결단력과 뭐 통찰력과 그런 것이 다 있는 정말 남성적 사업 같아요. 지금 사장님 인수합병 추진, 광산 인수합병 같은 게 당연히 사업 중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 걸 추진 중인 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시기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증권하고 비슷한데. 그렇군요. 증권도 마루란 말을 쓰고 고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값이 빠지면 고리고 잔뜩 오르면 마루 네. 이렇게 하죠. 마루 중에서 제일 꼭대기를 상투 친다고.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광물 가격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야금야금 올라서 엄청 올랐는데 세계 금융위기 이때 석 달 만에 다 빠졌습니다. 네. 빠져가지고 바닥을 한번 치고요.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직 훨씬 더 많이 남았다. 점점 더 오른다. 이렇게 보기 지금 때문에 바닥권이군요, 그럼. 그죠? 바닥권에서 이제 회복. 바텀 아웃 때는 예, 바닥은 이미 받고 네, 바닥을 다지고 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과 올해 이 2개년도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좀 빚을 내서라도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이제 조직 전체를 이렇게 지금 현재 가동시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1억 불을 줬습니다, 우리한테.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드 해외 시장에다가 본드를 발행해서 1억 불 갖고 모자랄 수 있어요. 예, 1억 불 가지고는 어림도 안 되니까 네. 은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다가 회사채를 발행해가 본드를 3억 불어치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광구 중에서 좀 상당히 유망한 광구인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 우리가 22.5%를 가지고 있었는데 5%를 내다 팔았습니다. 삼성하고 현대한테. 거기서 한 1억 한 4천만 불 들어왔습니다. 그럼 1억, 3억, 1억 4천만 불, 5억 4천만 불이죠. 그걸 지금 현재 실탄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좋은 물건만 나오면 그러게요. 그런데 그렇게 판 회사채들을 그 회사채 투자하는 선진국들 투자자들이 누굽니까? 천하의 그야말로 귀신들인데 그렇게 싼 금리로 사들였다는 얘기는 다 주식하는 세력들이 그렇죠? 그렇죠. 저희 본드도 사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다 광물공사가 투자를 할 만한 곳이다. 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공사가 하는 일 중에서 그렇게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은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신다면서요? 이것도 네네. 사실 저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 그 민간 기업에 대한 뭐 투자 지원 같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선은 해외에서 자원 개발을 하는 회사들은 대개 저희하고 파트너가 돼가 나가는데 대충 어디죠? 민간 기업 뭐 LG상사 그런 한 이름을 대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뭐 삼성물산, 물산, LG상사, 대우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종합상사. 우선 이런 과거의 종합상사들이 있죠. 있고, 그다음에 LS는 있고, 고려아연, 네. 한전, 포스코 이런 또 실수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하고 서로 얽혀서 이제 해외 자원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기업들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입니다. 작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보면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에 우리나라에 좀 그렇게 크지 않는 회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 굉장히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와주시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우선에는 아프리카 탐사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DR 콩고에다 금년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 최고의 탐사 기술자를 일단은 거기다 3년짜리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꼼짝 말고 거기서 3년 동안 일해라고. 예. 그렇게 해주고 그거는 이제 콩고 수도 킨샤사에서 냈고 우리나라 태백 같은 또 광산지대가 있습니다. 루문바시다. 거기에다가 분소를 내고 그다음 우리 본사에다가 소위 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우리 회사 본사를 오시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DR 콩고의 킨샤사나 루문바시를 찾아가거라.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도와준다. 탐사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자문도 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조인트 벤처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소기업들하고도 광물 분야에서 코트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코트라만큼이야 되겠습니까만은 뭐 그런 막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영광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에다가도 투자 지원 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아까 거기도 민간에 중소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도움 받을 때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만들었고. 그게 아까 그 사장님 말씀하신 그냥 코치석에서 이렇게 코치만 하다가 이제 예. 직접 필드에 들어가서 선수처럼 뛰는다는 게 그런 개념으로 받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뭐 정보, 조사, 뭐 자금 이런 면에서 다 그것도 진행이 예, 예. 될 거고 뭐 혹시 그런 것이 더 예. 앞으로도 확충이 되겠죠? 계획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술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같이 또 합작 투자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융자도 일단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돈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그게 아무래도 메이저보다는 중소업체들한테 그렇습니다. 더 집중되겠죠. 중소업체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로 한 700억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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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겠죠. 뭐 중소기업. 700억 원 정도면은 뭐 그거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네, 네. 그거 가지고 뭐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만은. 그래도 그나마도 도움이 되기 조금씩 되고 늘려가야 있습니다.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죠. 그 자원 개발하고 지금 뭐 한창 이 정부의 화두인 소위 녹색 성장 네. 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녹색 성장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나무 떼다가 석탄 떼다가 기름 떼고 이 기름 끝나면 뭐냐 했을 적에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답이 녹색 성장입니다. 녹색 성장이고 녹색 연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녹색 연료가 뭐가 있느냐 했을 적에 일단 크린콜이 있습니다. 석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크린콜이고 그 다음이 우라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을 떼면요 전혀 CO2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 그냥 방사능만 잘 관리를 할 수만 있다면 또 그럴 만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녹색 연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튬입니다. 리튬이 이제 휘발유 자동차나 아니면 경유 자동차를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적에 이거야말로 녹색 성장이고 녹색 연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지금 뭐 이렇게 해외 자원 개발만 지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쨌든 옛날에 뭐 연탄 시대 있었던 것처럼 국내 쪽, 네. 그리고 국내 쪽도 사실은 뭐 광물 자원의 효율적 개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네. 뭐 바뀐 물론 네. 중요하다고 해도 그 부분도 조금. 저도 30년 이상을 이 분야에 종사했는데 그 부분만 나오면 왠지 가슴이 꽉 메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에 지금 폐광이 몇 개냐 하는 거죠. 800개가 넘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800 내지 850개 정도가 과거에 가동하다가 돈을 잘 벌다가 닫은 겁니다. 그래서 폐광이 그 정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폐광을 저희가 저희 능력으로 이걸 다 어떻게 재개발을 하겠느냐.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한 50개 정도를 엄선해가지고 그 중에서 22개 정도는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주는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갖다 드리고 지경부 장관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광업을 그냥 모른 척 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런 계획이 있고 그 결과 지금 현재 5개 사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문 닫은 폐광이 850개인데 그 중에 목표가 50이고 50 중에서 예,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게 22개고 근데 22개 중에서 지금 몇 개 했느냐 물으신다면 5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조금 왠지 좀 민망하세요. 민망합니다. 아유, 그래도 그 사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죠. 예. 또 국내 뭐 예. 그런 쪽의 산업도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걸 테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쨌든 회사 내부 얘기를 조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좀 예. 하도록 하죠. 공사를 지금 맡으신 지가 3년 되셨고, 뭐. 2년. 2년 되셨습니다. 2년 1개월 네, 됐습니다. 사장님은 뭐 자타공이라는 자원 전문가셨고, 먼저 산자부에서 뭐 예. 자원 무슨 실장 하셨었죠? 예, 저는 산자부에 있을 적에 그때 산자부 이전에 동역자원부에서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네. 그 이후 30년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이 회사 사장이 됐습니다만은 사무관 때 제가 장관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 이름이 동역자원부인데 왜 동역 관계되는 국들만 주르륵 있고 자원에 관계되는 국들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네. 그때는 장관 대답이 왜 없느냐고. 자원개발국이 있지 않느냐. 이건 자원개발은 하나밖에 없고 국이 이 동역에 관한 것은 4개나 있었거든요. 전체 5개 중에서 4개가 동역이고 하나가 자원이었다. 이건 좀
부처 이름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사무관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원을 굉장히 좀 자원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강했다 이런 얘기고요. 앞으로 지금은 현재 자원민족주의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이렇게 좀 관심도 끌고 이러지만은 이것이 다시 또 자원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것이 불연속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아주 그런 쭉 그런 연속성상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튼튼해지죠. 예. 저는 자원관계 자리를 고루고루 다 거쳤고 국장도 했고 실장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광업진흥공사 3년 전에 오셔서 이름 바꾸시고 그동안 조직혁신 막 해가지고 제가 들은 정보는 공기업 경영평가 바닥권 꼴찌 수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게 상위권으로 그동안에 3년 하셨다라는 거는 뭐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신 거고요. 그건 뭐 사장님,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사장님의 어떤 그 경영 업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뭐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 할 거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광물 자원 개발 회사들이 메이저, 소위 석유도 메이저라고 하지만 이쪽도 메이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 뭐 우리 너무 유명한 미쓰비시나 무슨 스미토모라 그러나요? 스미토모. 그리고 뭐 제일 큰 게 브라질 회사라면서요? 브라질 어디 발레. 그게 국영기업이라 그러는데 우리 지금 공사는 그런 세계 그 순위 중에서 공기업, 민영기업을 막론하고 100위권 밖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죠? 그럼 이걸 끌어올리는 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고을 목표일 텐데 설정해 놓으신 거는 2020년까지인가요? 어떻게 2020년까지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 있다기보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를 얘기를 드린 거고 정부에 대해서는 좀 출자금을 좀 많이 좀 주십사 하는 우리가 법정자금이 2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받은 거는 1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채워달라는 이런 뜻이 있지만은 이거 가지고 그렇게 22건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싱가포르의 테마색처럼 그리고 일본의 조금액처럼 일본 조금액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가스, 광물 다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조금액 하나로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냥 무한정 그냥 그 정부가 출자금을 가지고 그걸 채워 넣어 가지고 키운다기보다는 그건 좀 날짜가 좀 새까맣습니다. 차라리 테마색이나 조금액 같은 이런 방식으로 큰 회사 공기업 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홀딩 컴퍼니를 한다면은 그냥 현재 있는 이 회사들은 그대로 그냥 이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이름 하에서 자본 결합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메이저들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자원 외교의 중요성은 뭐 최근부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뭐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뭐 아까 우리 인도 이런 우리와 같이 경쟁하는 나라들의 어떤 그 공격적 그 자원 확보전에 이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자원 외교를 앞으로 해야 될지 또 민간에서는 어떤 자세로 이걸 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맺은 말로다가 사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작년 1년 동안 중국하고 많이 여러 곳에서 부대꼈습니다. 그리고 판판이 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한두 건씩 이렇게 해서 계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경쟁은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일이 어떻게 다 그걸 싸우느냐. 그래서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중국의 국영회사들 아니면 중국의 큰 덩치 큰 회사들하고 친구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 어떻게 영원히 싸울 수 있겠느냐. 일본하고 어떻게 영원히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스미토모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또 덩치 큰 회사들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그렇게 자꾸 배팅만 하면서 돈 많이 내는 쪽이 이긴다.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상생의 지혜를 찾아가는 이런 쪽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냥 갑자기 몸을 키운다. 어떻게 몸을 키우겠습니까?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야말로 친구를 맺어서 협업관계를 맺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흔히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로 참 요즘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자원은 뭐 쌀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그 벽시 같은 그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자원 확보는 정말 뭐 이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런데 잘 자원 확보전에 대해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까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아서 일반 국민들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도 좀 많이 그 자원 확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또 관심을 보이면은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신바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 사장님 참 그 치열한 그 현장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국가적인 일인 만큼 좀 많이 좀 뛰어다니셔가지고 공기의 보탬이 되게끔 많이 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네.